오늘 인증 설명회와 관련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에 대한 인증 개요를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좋은돌봄 인증과 관련된 추진 계획을 직접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데이케어 센터에 대한 인증 지표와 기준, 그리고 현장 심사와 관련된 준비 사항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복지재단 인증팀장 임지영입니다. 23년 좋은돌봄 인증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현장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는 서울시 장기요양기관의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사업을 오랜 기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데이케어 센터 인증은 2009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가장 오랜 시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인증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년 데이케어 센터 인증은 서울시의 노인복지 정책 방향에 따라서 공공성 확보, 시설의 투명성, 그리고 인권 기반의 서비스 품질 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화된 서비스들을 포함한 지표들을 가지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23년도에는 저희가 매년 지표 개선으로 현장이 심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들을 고려하여서 22년도 지표를 유지하는 안 안에서 23년도에 개정된 법령, 지침, 그리고 기타 사항들을 일부 보완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22년도 예고 지표를 반영한 정도의 수준에서 수정하여 저희가 올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좋은돌봄 인증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신규 심사에 참여하는 시설들이 늘어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또 갱신을 준비하시는 시설들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지표를 통해서 좀 더 쉽게 현장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3년도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데이케어 센터와 관련한 인증 개요에 대해서 저희 인증팀에 있는 데이케어 센터 담당 이주희 주임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복지재단 인증팀 데이케어 센터 심사 담당 이주희입니다. 2023년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은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노인의 인권보호, 시설의 안정성 및 재무 건전성 등의 요건에 충족하는 기관으로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의 목적은 장기요양기관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시장화에 따라 장기요양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요양서비스 품질 기준의 인증지표 반영으로 요양서비스 질을 제고하며 노인성 질환 어르신과 가족의 욕구 반영으로 이용자 중심의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인증 추진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 신청을 준비하는 시설을 돕기 위해 인증 온라인 교육, 인증 설명회, 사전 컨설팅을 사전에 지원합니다. 자격을 갖춘 시설에서 자치구를 통해 인증 신청서를 신청 접수하게 되고 시로 보내진 신청서는 재단으로 전달됩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는 인증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신청서를 근거로 현장심사를 수행합니다. 현장심사 보고서를 근거로 현장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와 의결을 수행합니다. 의결 결과는 서울시에 통보되고 인증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 인증서, BI 제공 등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인증시설 대상 재단에서는 연차별 모니터링, 분야별 전문자문,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인증기관 실무자 네트워크를 사후에 지원합니다. 인증 주기는 이렇게 3년으로 운영됩니다. 다음으로는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데이케어 센터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로 2015년 노인 요양시설 인증제가 도입되었고 16년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인증제가 도입되었습니다. 19년에 서울특별시 조례가 제정되었고 같은 해 방문 요양기관 인증 시범사업이 운영되었습니다. 이듬해 2020년 방문 요양기관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3개 유형의 인증제가 운영 중입니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신청에 대한 구분은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신규 인증, 인증 갱신, 조건부 인증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신규 인증은 인증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최초 인증 시설을 모두 신규 인증에 해당됩니다. 운영법인의 변경, 개인 운영시설의 대표자 변경, 시설의 소재지 변경, 시설 매매 또는 양도 양수 등에 의한 소유권 변동에 의해서 인증이 종료되는 시설은 다시 신규 인증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증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인증을 새롭게 신청하는 시설 또한 신규 인증에 해당됩니다. 인증 갱신은 인증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2023년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기 전에 신청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조건부 인증은 신규 인증과 인증 갱신의 확정을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조건 이행이 필요한 시설에게 부여되는 인증입니다. 다음으로 좋은돌봄 인증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서 선정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시설에서는 신청서 작성 후 자치구에 제출을 하시게 되고요. 자치구에서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기본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 후에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서류 확인 후 서울시 복지재단에 인증 심의를 의뢰합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는 심사위원을 꾸려서 평가 후에 현장 점검의 의견서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결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의결된 자료를 통보받아 인증을 확정하고 인증시설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네, 데이케어 센터 인증과 관련해서 좋은돌봄 인증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시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의 강우혁 주무관님께서 데이케어 인증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계획은 여러분들께서 한 해를 인증 기관으로 지내면서 필요하신 모든 서울시 지침이 담겨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 숙지하시고 들으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우혁 주무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의 강우혁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먼저 2023년도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상반기 선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올해 데이케어 센터의 인증 신청 자격 및 결격 사유, 그리고 인증시설 지원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증 취소 및 종료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신청 자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의 경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 신청이 불가한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재가 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 보호시설로서 08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소재 시설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평가 결과가 C등급 이상인 시설이어야 합니다. 다만 동일 소재지에서 법인 변경, 개인시설의 시설장 변경으로 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받지 못한 신설기관의 경우 변경 전 개인시설의 시설장, 운영법인의 건강보험공단 평가 결과가 C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를 받지 못한 두 가지 경우에는 평가 등급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첫 번째로 해당 소재지에서 최초 설립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동일 소재지에서 법인, 개인시설장이 변경된 경우, 전 법인 또는 개인시설이 평가를 받지 못해 등급이 없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야간 보호시설이 17인 이상의 정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운영기간이 최초 설립 후 공고일을 포함하여 365일 이상 운영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이용 충족률을 충족하여야 됩니다. 이용 충족률은 공고일 기준 전일부터 3개월간 정원 대비 평균 이용 인원 비율이 50% 이상인 시설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 이용 인원은 90일간 평일에 등록한 어르신 인원수에서 90일간 평일 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리고 개인 명의 차입금이 없고 법인 명의 차입금이 있을 시 자치구의 구체적 상황 계획 보고를 완료한 시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 시설은 이사회, 개인 시설은 운영위원회 의결 후 자치구의 차입금 상황 계획을 보고 완료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시설로서의 결격 사유가 없으셔야 됩니다. 바로 다음 결격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격 사유에서 어느 한 개의 사유에라도 해당되는 경우 인증 신청이 불가한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고일 이후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 중인 시설은 인증 신청이 불가하십니다. 이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 조사 결과 부당이득 환수, 행정처분 등을 요구 중인 시설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인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 공고일 현재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징금 납부 및 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시설도 인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이행이란 분할 납부, 상계 처리 중인 사항은 이행으로 간주합니다. 네 번째, 공고일 이후 노인 학대 사건 발생으로 판정 중인 시설은 인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판정 시까지 신청이 제한되며 신청 이후 노인 학대 발생의 경우 진행 중인 인증 절차 판정 시까지 유보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고일 현재 인증 취소 또는 인증 포기 후 2년 미경과한 시설은 인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이 경우에 법인이나 소재지 변경 시 등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인증 지표 및 점수 충족 부여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을 모두 갖추고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인증시설의 경우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현장 심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신청시설은 인증지표 점수 기준과 인증심의위원회 최종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최종적으로 서울형 인증 자격을 부여받으시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데이케어 센터의 인증지표 충족 점수 기준입니다. 총 28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요. 신규 시설과 갱신 시설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신규 시설의 경우 13개의 필수 지표에서 총 4점 만점에 3점 이상을 취득하셔야 하고 전체 점수 합산 필수 지표를 포함해서 70점 이상을 받으셔야 점수 기준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 시설의 경우 17개 필수 지표에서 3점 이상을 모두 취득하셔야 되고 전체 점수 합산 80점 이상을 받으셔야 갱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증지표 점수 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증 적합 판단을 받을 시 인증 자격을 받으시게 됩니다. 참고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인증지표뿐만 아니라 법인 및 단체의 운영 능력과 운영 여건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증심의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데이케어 센터로서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먼저 시설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주간, 야간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주간 운영비는 최소 1,100만 원에서 최대 5,300만 원까지, 그리고 야간 운영비는 최소 2,600만 원에서 최대 3,600만 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용 용도는 주야간 인력 관련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등 운영비에 사용하실 수 있지만 임대료나 송용 차량 구입비 등 자산 취득 목적의 지출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주야간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개선 및 종사자 복지 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신규 시설의 경우 규모에 따라 최소 8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를 지원하며 갱신 시설은 갱신 시마다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 개선비로는 세탁기나 위생용품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제품 구입이 가능하며 종사자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서울형 인증 간판 및 현판 제작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시설 종사자 휴가, 인증시설의 종사자 휴가 교육 등으로 부재 시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연간 10일을 부여하고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직접 돌봄 종사자인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입니다. 대체 인력은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증시설 종사자에게 연간 3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사행성, 복권, 현금, 유흥지출 등의 제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인증심의 결과 인증지표 점수 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인증지표 점수 기준에는 충족했으나 심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시설은 최종적으로 인증 부적격 판정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결과에 대해 서울시로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경우에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인증 점수 기준에는 충족하였으나 심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탈락한 시설에 한해서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청 당사자가 아니거나 인증 신청 기간 15일을 초과한 경우, 인증 기준 점수를 미충족한 경우,
재심의 결과에 대해 다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이 불가한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조건부 인증 판정입니다. 조건부 인증은 신규 인증 및 인증 갱신 확정을 위해 일부 조건 이행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내리는 결정이며 조건이 이행됨이 확인될 경우 인증이 부여됩니다. 조건부 시설은 30일 이내 인증심의위원회에서 보완 요구한 조건을 반드시 완료 조치하고 30일 이내 공휴일을 포함하여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탈락 처리됩니다. 이와 같은 신청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은 1회에 하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건사항은 반드시 100% 수행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증시설이 인증 종료가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증 종료 사유입니다. 인증 종료 사유는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탁법인 변경을 포함하여 운영법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두 번째, 개인 운영시설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세 번째, 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네 번째, 시설의 매매 또는 양도, 양수 등에 의한 소유권 변경, 이 4가지 경우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 즉시 인증은 종료되게 됩니다. 인증 종료일은 인증 종료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이 중 세 번째, 시설의 소재지 변경이 발생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인증신청 구비 서류를 구비하여 자치구로 인증신청을 하면 수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증 취소 사유입니다. 서울형 인증시설이 일정한 사유로 인해 인증시설로서의 자격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 자격이 취소되게 되며 인증보조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두 번째, 인증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정 취소, 폐지, 폐쇄되거나 사업 정지 또는 업무 정지가 된 경우 인증 취소가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도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행정처분 받은 시설은 인증 취소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처분 이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인증 자격은 잠정적으로 취소되며 그 즉시 인증보조금 지원은 중단됩니다. 세 번째, 시정조치 명령을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횟수가 2회를 초과한 경우. 네 번째, 시장이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인증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사유에는 인증기간 중에 시설의 귀책 사유로 인해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다른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고, 노인 학대, 종사자 최저임금 기준 미달, 성추행, 인권침해, 회계문란 등 인증시설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화재, 시설, 관리 미비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야간 운영 보조금 허위 집행 및 그 밖의 인증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인증 기간 내 3회 이상 업무상 과실 있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평가 결과가 D, 2등급 또는 연속해서 C등급이거나 평가 거부, 평가 비대상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인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 비대상 사유 중에서 수급자 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익년도 수시심의까지는 인증 자격이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증 기간 내 좋은 돌봄 인증 기관장 필수 교육 이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인증시설 준수사항 미이행 시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한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상반기 인증심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은 재반 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 결과 발표는 7월 중 예정이며 관할 자치구 어르신복지부서를 통해 결과 통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상반기 서울형 인증심사에 신청하시는 시설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운영계획 잘 들으셨나요? 예, 서울시의 지침들을 잘 익히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강우혁 주무관님 감사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 이제 인증 지표 설명드릴 시간인데요. 저희 인증팀의 이주희 주임님 모시고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과 관련한 데이케어 인증 지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주희 주임님 모시겠습니다. 2023년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지표 및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지표에 대한 주요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정책 및 지침 개정 등을 반영한 지표가 현행화되었습니다. 지표에 기반으로 하는 관련 지침 및 법령을 현행화하여 개선하였습니다. 수시심사 대상 변경에 따른 현장 확인 예외사항이 삭제되거나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변경에 따른 감염병 관리 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2년에 기예고안 지표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좋은 서비스 영역을 강화하기 위한 3개 문항이 추가가 되었고요. 갱신시설에게만 적용되는 필수 지표가 4개의 지표가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 시설과 갱신시설 간의 필수 지표는 차별화되어서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세 번째, 현장 수용성 강화를 위한 지표 개선이 추진되었습니다. 당해년도 심사 적용성 강화를 위한 지표 개선 범위를 최소화하였고,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 문항과 확인 사항의 일관성, 모호한 표현 등의 명확화로 지표의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네 번째,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을 통해서 인증 지표 현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심사 대상 변경에 따른 현장 확인 예외 사항이 삭제 또는 수정되었습니다. 일전에 수시심사 대상은 인증 종료 사유에 해당되는 모든 시설은 수시심사 대상에 해당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시설 소재지 변경의 사유로 인증이 종료되는 시설에 한해서만 수시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확인 사항에 수시심사 대상에 따른 현장 확인 예외 사항은 삭제되거나 일부 수정된 사항이니 지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실 때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2년 기예고한 지표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좋은 서비스 영역의 강화에 따라서 1-2-1 신체기능 돌봄, 1-2-2 인지기능 돌봄, 1-2-3 영양서비스 관리에 각각 한 문항씩 추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예고된 사항으로 올해부터 심사에 반영됩니다. 두 번째로 갱신시설에 해당되는 추가 필수 지표가 4개 지표가 추가되었습니다. 신체 기능 돌봄, 인지 기능 돌봄, 영양 서비스 관리, 야간 돌봄이 추가되었는데요. 따라서 갱신시설은 17개의 필수 지표에서 4점 만점에 3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전체 점수 합산 80점 이상 취득해야 하지만 인증 지표 점수에 충족합니다. 그럼 지표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지표는 심사 안내서를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증 심사 지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케어 센터 인증 심사 지표는 크게 좋은 서비스, 좋은 일자리, 좋은 기간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10개 지표, 28개 세부 지표로 나뉘어집니다. 각각에 해당되는 세부 지표에서 신규와 갱신 시설의 필수 지표가 다르므로 그 내용은 지표에 대한 표에서 별표로 표기해 두었으니 꼭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배점은 2점부터 4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합은 100점 만점입니다. 지표에 대한 확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고 신설은 2022년에 예고된 23년에 신설된 지표입니다. 2023년 수정 지표는 2022년 대비 일부 내용이 수정된 지표입니다. 따라서 적용 시점은 2023년 예고 신설 지표는 작년 상반기 공고일 2022년 5월 19일부터 반영된 사항을 적용해서 심사를 할 예정이고요. 2023년 수정 지표는 23년 상반기 공고일인 2023년 5월 2일부터 적용하여 심사될 예정입니다. 감염병 관리 부분에서 2024년 예고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상반기 공고일 시점부터 시설에서 준비를 해두시고 2024년에 심사에 반영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1번 좋은 서비스 영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좋은 서비스 1-1 서비스 계획 1-1-1 이용자 욕구 반영입니다. 본 지표는 이용자의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제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지표입니다. 항목 1번 기관 최초 이용 시 초기 개별 상담과 기록을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입소 시에 이루어졌던 이용자에 대한 상담 기록을 확인하고 신규 이용자 이력이 있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되 없을 경우 기관 최초 이용자 관리 방법에 대한 계획을 확인합니다. 1-1-1 이용자 욕구 반영은 모든 항목이 이용자 명부에서 3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확인하는데요. 시설에서 모든 파일이 준비가 어려우면 이용자 명부를 준비해 주시면 심사위원분이 그 중에 3명을 무작위 추출하여서 심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항목 2번 적절한 사정도구를 활용하여 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 근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항목 3번 이용자의 사정 평가를 위한 개인별 파일을 작성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용자 개인 기록은 개인별 파일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온라인 시스템으로만 관리하는 이용자 기록은 인정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별 사정 도구지를 포함한 개인별 파일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목 4번 서비스 계획서에 상담을 통한 이용자나 가족의 욕구가 반영되고 사정을 통한 지원 가능한 서비스 계획 등이 기록되고 있는지 관련 근거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5번 서비스 중요 사항에 대해 본인 및 가족의 의향을 확인하는 서식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용자나 보호자의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 사항을 우편 발송 또는 전자우편, SNS 유선 등으로 안내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1-2 서비스 제공, 1-2-1 신체 기능 돌봄입니다. 본 지표는 23년부터 갱신시설에 한해서 필수 지표로 확인을 하고 따라서 3점 이상 취득하여야 합니다. 항목 1번 신체 기능 유지 및 향상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심사하는데요. 코로나로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에서 관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 전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드릴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항목 2번 신체 기능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을 2종류 이상 주 5회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1주는 평일 기준으로 하며 주간 이용 시간에 30분 이상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외에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2023년에 수정된 내용으로는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진행한 프로그램도 인정합니다. 항목 3번 프로그램 지원 일정, 내용, 수준, 방법 등을 계획된 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항목은 2022년에 예고된 올해 신설된 지표입니다. 프로그램 계획서와 프로그램 일지를 비교하여 확인하며 연간 계획서 내에 프로그램의 목적, 대상, 진행 내용, 기대 효과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프로그램 계획서로 인정합니다. 이 예고 신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2년 5월 19일부터 반영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항목 4번 프로그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에 관련된 근거 서류를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2 인지기능 돌봄입니다. 이 지표 역시 2023년에 갱신시설 안에서 필수 지표이고요. 3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항목 1번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기자재 및 도구를 확보하고 있는지 이 지표 역시 관련 사진을 보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2번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을 1일 2종류 이상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평일 기준으로 확인하며 주간 이용 시간에 60분 이상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확인됩니다. 항목 3번 프로그램 지원 일정, 내용, 수준, 방법 등을 계획된 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관련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항목 4번 프로그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항목 5번,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이 지표 역시 2022년에 예고된 23년 신설 지표입니다. 확인 사항을 보시면 주 5종류 이상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 또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종사자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방역수칙 중수로 인해서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니 관련 근거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항목 역시 2024년 예고 신설이기 때문에 22년 5월 19일 이후부터 반영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3 영양서비스 관리입니다. 본 지표도 23년 갱신시설은 필수 지표이며 3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항목 1번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기관은 보건소 등 외부센터와 연계해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요. 식단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출처가 기재된 식단표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목 2번 노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에 부합하는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일식 3찬의 식단을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국가 김치를 제외한 3찬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일품 식사 제공 시에는 일식 3찬 규정은 적용 예외 사항입니다. 항목 3번 이용자의 치아 상태, 소화 기능, 특이 질환 등에 고려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지 관련 근거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4번 식단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식단의 사진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평일에 제공된 점심 식사 사진을 주 1회 이상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 SNS, 안내문 등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점심 식단이란 점심으로 제공된 식사를 의미합니다. 항목 5번 이용자에게 영양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지표 또한 2022년에 예고됐던 23년 신설 지표입니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혈압, 당뇨 등 특이 질환이나 체질이 있는 노인의 식이요령, 수분 섭취의 중요성, 연화 기능 등 영양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안내문,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 지표 역시 2023년 예고 신설 지표이므로 22년 5월 19일부터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2-4 건강 돌봄입니다. 항목 1번 이용자의 신체 변화 및 이상 행동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질을 정비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용자의 체온 등의 신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 및 판단 도구가 있고 이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비상약품은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고 일회용 산소호흡기 등은 항상 배치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합니다. 항목 2번 지역 내 관련 센터와 연계하고 있는지 점검하는데요. 관련 기록과 문서를 통해서 심사합니다. 항목 3번 주치의나 상용약을 파악하고 있는지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하고요. 항목 4번 약 복용에 관한 투약 관리 상황 등을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복용하는 약 종류, 복용 방법, 보관 방법, 유효 기간, 투약 내역 등이 기록된 문서를 확인하는데요. 2023년에 수정된 내용은 투약 내역도 기록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약사님이 제조한 제조약은 유효기간이 별도 표기되지 않으므로 기간 내에 잘 투약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5번 이용자의 약 부작용이나 알레르기를 확인하고 종사자들에게 알리고 있는지 관련 개인 건강기록서, 종사자 인터뷰 등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6번 약 복용에 대해 이용자 및 가족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이건 역시 개인 건강기록서와 종사자 인터뷰 등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2-5 야간 돌봄입니다. 이 지표는 2023년 갱신시설에 한해서 필수 지표이고요. 신규 시설 인증 시는 심사 내용에서 제외됩니다. 항목 1번 야간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있는지 안내문,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항목 2번 야간 운영 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야간 운영 시간은 18시부터 22시이며 이용자 전원이 귀가하더라도 최소 21시까지 운영하는지 확인합니다. 단 22시 이전에 송영 서비스가 종료되고 시설 내에 이용 어르신이 없는 경우에는 21시부터 22시 중 야간 운영 종료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서는 2023년 데이케어 센터 운영 지원 계획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지 못한 기간은 증빙 자료를 비춰 주시면은 관련하여서 감안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3번 야간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그램은 인지 기능 및 신체 기능 유지 프로그램, 피부 미용 프로그램, 오락 등 모두 가능합니다. 야간 프로그램은 18시부터 22시에 1일 1종류 이상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시작 시간이 18시 이후여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항목 4번 야간 이용자를 위한 식사 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중식 메뉴와 차별화된 석식을 제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중식과 석식이 다른지 점검합니다. 항목 5번 야간 서비스를 위한 운영 인력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2023년 데이케어 센터 운영 지원 계획에 근거하여서 이용자 수가 5명에서 8명인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2명이 필요하고요. 이용자 수가 9명 이상인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2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3명의 운영 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1-3 서비스 관리입니다. 1-3-1 사례회의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 1번 사례회의와 관련된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사례회의를 진행하시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사례회의란 입소 전에 급여 제공 계획을 위한 사례회의와 재사정을 위한 사례회의를 제외한 이용자의 문제, 욕구 변화 등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자체적 혹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의미합니다. 사례회의 관련 절차에는 대상자 선정 기준, 그리고 분야별 참석 범위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사례회의 관련 절차대로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사례회의가 개최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항목 2번 분야별 서비스 제공자들이 사례회의에 참여하고 있는지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 항목 4번 기관 내에 사례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사례관리 교육을 받고 계신지 확인합니다. 기관 내의 사례관리 담당자 지정은 업무 분장표 또는 사례회의 관련 절차가 기재된 내부 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사례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종사자가 최근 3년 내에 사례관리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담당자가 새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하며 온라인 교육도 인정합니다. 항목 4번 사례회의 결과를 서비스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지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 1-3-2 재사정입니다. 항목 1번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재사정이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 1회는 12개월 기준으로 확인하며 1개월의 유예기간을 포함합니다. 항목 2번 사정 척도를 활용하여 재사정을 실시하고 변화사항을 관리하는지 사정 도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3번 재사정의 결과가 개별 서비스 지원 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 개인별 점검 및 사정 기록 확인 그리고 종사자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4번 서비스 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확인 서명 등을 받고 있는지 관련 근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1-3-3 서비스 만족입니다. 항목 1번 종사자는 이용자와 좋은 돌봄 관계를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종사자와 이용자는 모두 호칭, 말투, 태도 등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서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나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홍보물 등 게시물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들은 사진 또는 담당 종사자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2번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셔야 하고요. 만족도 조사는 기관 운영 분야와 서비스 영역 분야 두 가지를 포함하여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관 운영 분야와 서비스 분야의 예시는 현장 확인 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목 3번, 이용자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는지 이용자 거디함, 전화 가정 방문 일지, 이용자 조사 상담 일지 등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항목 4번, 이용자의 의견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처리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및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처리 절차를 어떻게 통보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4 권리 보장입니다. 1-4-1 인권 보호입니다. 이 지표는 필수 사항으로 신규 갱신시설 모두 필수 지표로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3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항목 1번 인권보호 지침 등의 이용자의 권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게시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용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있거나 보호자에게 제공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이용자 인권에 대해서는 시설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항이 올해 수정되었습니다. 항목 2번, 이용자 행위 구속의 실행 절차를 명시한 규정이 마련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 사항에 이용자 행위 구속에 대한 정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행위 구속은 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여야만 합니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시설은 이용자 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자세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단 입소 시 사전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긴급하게 신체 구속 행위가 진행되었다면 보호자에게 신체 구속 진행 사항을 공유하고 경과 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2023년 수정된 내용입니다. 항목 3번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계획이 있고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관장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이수하셔야 하고요.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시에 외부 인권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외부 전문 강사라 함은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진행한 강사 가정 인권 관련 교육 수료증이나 위촉장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종사자의 경우 수료증이 발급되는 온라인 교육도 인정되며 이용자의 경우 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연일회 1시간 이상의 교육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항목 4번 인권 관련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 항목 5번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생청결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서 현장 관찰을 통해 불필요한 이용자의 신체 노출을 피하고 이용자의 수치심을 없애기 위한 커튼, 스크린 등 여러 방법 등을 활용하고 있는지 현장 관찰과 종사자의 인터뷰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사적 물품을 보관하는 사물함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사물함은 2인 이상 공통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이름이 라벨 등으로 붙여져서 개인 용도라는 것이 구분이 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항목 6번 화장실 내부 칸막이 및 문을 설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화장실 내부의 변기간 구분은 고정식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용 화장실 같은 경우에 변기가 여러 개 있으면 변기 사이에 고정식 칸막이를 설치해 두는데요. 그것과 같이 시설 내부의 화장실에 고정식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화장실 문은 내부가 보이지 않는 높이로 개폐 가능한 문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접이식 문까지는 인정을 하나 커튼류의 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4-2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항목 1번 개인정보 공개를 위한 규정이나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지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을 근거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2번
정보의 유출 및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관의 모든 이용자, 회계,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등에 관한 정보 보호를 위해서 전산화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보의 유출 및 조작 방지를 위한 매뉴얼 지침 등이 내부에 수립되어 있고 개인별로 공인인증서 또는 개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항목 3번, 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은 공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4번,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나 기록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이용자 본인의 건강 상태와 치료 수발 재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관련 내용은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목 5번, 모든 문서의 보존과 관리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문서의 보존과 관리 담당자 지정은 업무 분장표 혹은 내부 결제 문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항목 6번, 보안이 필요한 문서 및 자료를 잠금 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좋은 일자리 영역입니다. 2-1 전문 인력, 2-1-1 채용 및 근무입니다. 항목 1번, 인력 선발에 대한 운영 규정이 있는지 관련 근거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2번, 인력 채용 공고와 공식적 채용 절차를 거쳐 인력을 선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항목 2번의 확인사항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개정사항에 맞게 수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또는 희망이음 중 3곳 이상의 사이트에 공고해야 하며 이 중 워크넷, 복지넷, 희망이음 중 2곳은 반드시 공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채용 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해야 하며 긴급한 업무 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공고 기간을 자체 사정에 따라서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사항은 올해 심사일 이후부터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3번, 종사자 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근무 평가 기록 등을 근거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4번, 기관은 대체 인력 지원 사업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본 항목은 갱신시설에 한해서 적용이 되며 서울시와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체 인력 지원 사업의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갱신시설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사용한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 지원 사업은 2023년 데이케어 센터 대체 인력 지원 사업 계획을 참고하여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항목은 방역수칙 준수로 인해서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니 근거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목 5번, 종사자의 고충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6번, 종사자를 위한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에 근거해서 휴게 공간에 대한 정의 부분을 올해 수정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물리적 공간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종사자들 간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합의가 되고 공유되고 활용되고 있다면 휴게 공간으로 인정됩니다. 2-1-2 역량 개발입니다. 항목 1번, 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기술 습득을 위하여 슈퍼비전이나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 2회 이상 자체 교육 또는 슈퍼비전을 실시하는지 확인하는데요. 자체 교육은 30분 이상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항목 2번, 종사자의 교육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종사자 교육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이 모두 있어야 인정됩니다.
항목 3번 교육이나 슈퍼비전 실시 후에 보고서가 기록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기적 슈퍼비전은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기록된 내용을 보고 판단하며 교육 결과 보고서 및 자료 등을 근거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4번 종사자는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외부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종사자는 기관장과 계약직을 포함한 상근 종사자 모두를 의미하며 한 개 주제당 최소 30분 이상 이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는 2-2 종사자 지원입니다. 종사자 지원에 해당되는 두 가지 세부 지표 모두 필수 지표입니다. 따라서 3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2-2-1 급여 및 복리후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필수 지표이므로 3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항목 1번 기관은 자체 급여 체계 및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운영 규정 또는 보수 규정 등 내부 규정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지 역시 확인하며 사회복지사 인건비 수준의 가이드라인 수준은 아니더라도 급여 기준표에 급여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조건, 지급 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급여 기준표에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자체 급여 기준이 직종별로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확인합니다. 기관의 모든 종사자 대상 최저임금을 게시하거나 알리고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항목 2번 기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급여, 담당 업무, 근무 장소,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정보, 연차, 휴가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3번 모든 종사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하고 있는지 관련 문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항목 4번 모든 종사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인데요. 이때 포상은 기관장 개인이 지급하는 포상이 아닌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서 다양한 포상이나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상의 예시를 확인사항에 기재해 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 근속 장려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항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항목 5번 시설장의 연장 근로 및 휴일 근무 제외 항목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련 급여 대장 등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2-2-2 종사자 인권 보호입니다. 이 지표 역시 필수 지표로 3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항목 1번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60분 이상 외부 또는 내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각질 예방 교육, 종사자 인권 관련 교육 등 교육의 예시가 확인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항목 2번 종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시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마련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매뉴얼은 기관용으로 마련하지 않고 관련 보건복지부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기대응 매뉴얼에는 성희롱 상황을 필수 포함해서 신체적 위기사항, 언어적 위기사항, 정서적 위기상황, 경제적 위기상황, 이용자의 상실, 질병으로 인한 위험 중 한 가지 이상 총 2가지 이상의 위기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사자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항 발생 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 내부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위기대응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은 확인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항목 3번 종사자 인권 관련한 의견 및 요구사항을 상시적으로 접수하고 있는지 건의함, 접수일지, 담당자가 작성한 문서 등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4번 종사자 인권 관련한 의견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반영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종사자의 의견 또는 요구사항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계획 및 절차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5번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종사자 인권 보호에 관련된 안내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종사자를 대하는 방법 등을 안내문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종사자 인권에 대한 행동 강령이 게시판, 안내판 등에 게시되고 있는 경우도 인정합니다. 다음으로는 좋은 기관 영역입니다. 3. 좋은 기관 3-1 경영관리 3-1-1 사업계획 및 평가입니다. 이 지표 역시 필수 지표로 3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항목 1. 기관의 미션 비전이 수립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법인 및 모 기관과 미션 비전이 동일할 시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목 2번. 기관의 미션 및 비전을 반영한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확인하겠습니다. 항목 3. 사업계획을 반영한 예산 수립 및 부서별, 개인별 업무 분장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업무 분장은 내부 결제가 완료된 현행화되어 있는 문서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한 장짜리의 업무 분장 표만 있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목 4, 5번은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 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정기적인 사업 평가란 최소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1-2 윤리 경영입니다. 이 지표 역시 필수 지표로 3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항목 1.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 감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외부 회계 감사는 연 1회 이상 1분기 내에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2023년 데이케어 센터 운영 지원 계획에 근거한 내용인데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자치구 소명을 받아서 2분기 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23년에 수정된 내용입니다. 외부 회계 감사란 기관 및 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회계법인,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연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회계감사를 말합니다. 외부 회계감사의 감사 보고서는 감사 내용이 단독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법인 또는 모 기관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내에 일부 내용으로 포함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목 2번, 기관 및 종사자가 윤리적인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최근 3년간 기관이 자치구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행정처분, 행정고발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경력 조회, 노인 학대 관련,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종사자 채용 전 1회 이상 실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항목 3번, 윤리 규정을 위반한 종사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관련 규정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항목 4번, 종사자를 대상으로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활동 예시는 확인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급여 제공 지침 교육 중에 윤리 지침 교육, 청렴 교육, 그리고 종사자들이 모여서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또한 수료증이 발급되는 온라인 교육도 인정됩니다. 항목 5번, 윤리 경영을 위한 종사자 윤리 강령이나 윤리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윤리 강령이나 윤리 지침이 문서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특정 직종에만 국한돼서 마련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1-3 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이 지표도 필수 지표로 3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항목 1번,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항목 2번,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그리고 시행규칙 24조에 근거하여 알맞은 인원수와 각 호의 분야별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2항 1호와
2호 또는 3호의 인력은 필수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설장과 이용자의 대표 또는 이용자 보호자의 대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병설 기관의 경우 운영위원회 구성 시 모 기관의 운영위원회 통합 운영이 가능하나 데이케어 센터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가능한 자가 위원 구성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데이케어 센터 종사자 대표를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 명의의 위촉장을 확인하며 위원 위촉장 임기가 지난 경우 자동 임기 연장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청장 명의의 위촉장이 없을 경우에 기관에서 해당 구에 위촉을 의뢰한 자료가 확인된다면 예외적으로 인정은 가능합니다. 항목 3번, 분기별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하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항목 4번, 운영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기록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병설기관과 통합 운영 시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내용에 해당 시설의 내용이 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목 5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지 회의 자료나 관련 공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 회계 및 재정입니다. 두 개의 세부 지표 모두 필수 지표에 해당이 됩니다. 3-2-1 회계 운영 역시 필수 지표이며 3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지표에서는 이전 지표에서 회계 담당자로 표기되어 있던 문구를 회계 관계 직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항목 1번, 별도로 지정된 회계 관계 직원과 내부 결제권자가 신용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계관계 직원은 시설 소속 종사자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내부 결제 문서로 지정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분장표에 회계관계 직원과 지출원은 동일인인지 확인하며 여기서 회계관계 직원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회계사무소 등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계관계 직원과 결제권자 변경 시에는 한 달 이내에 변경된 회계관계 직원과 결제권자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인과 시설에서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각각의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요. 정원 2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 항목 2번, 현금 출납부, 수입부, 지출부 및 사전품의서와 수입 지출 결의서가 월별로 관리되고 있는지 관련 근거 자료를 통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항목 3번, 지출 후 영수증, 세금 계산서 등의 지출 증빙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관련 현금 출납부, 수입부, 지출부, 계약문서 일체 등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4번, 예산 지출 시 보조금 전용카드 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설의 보조금 및 모든 세출 예산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2023년 데이케어 센터 운영지원 계획에 근거하여 예외로 인정되는 사례를 확인사항에 명시해 두었으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인증 신청 기관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항목 5번,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적립계획이 수립되어 지출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내용은 2023년 데이케어 센터 운영지원 계획에 근거한 내용이오니 이 계획서를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목 6번, 결산서 및 통장 잔액을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결산서와 이에 따른 통장 잔액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지 통장 잔액 증명서 등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 재정 운영입니다. 이 지표도 필수 지표로 3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항목 1번, 예결산서가 법적인 보고와 승인 절차를 거쳐서 보고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인 보고와 승인 절차라 함은 운영위원회 보고, 이사회 승인, 개인시설의 경우는 운영위원회 심의, 마지막으로 구청 보고까지를 의미합니다.
항목 2번, 기관은 예산서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설에서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에 시군구에 제출하는 사항은 2023년에 수정된 내용이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온라인 게시, 오프라인 게시가 모두 확인되어야 인정합니다. 항목 3번, 기관은 결산서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또한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온라인 게시, 오프라인 게시가 모두 확인되어야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항목 4번, 물품의 재물조사, 불용품 처리가 적절하게 처리 및 서류 관리되고 있는지 관련 근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5번, 법인 대표자를 사무원으로 지정, 수입원의 업무 수행 등을 하고 있지 않는지 관련 근거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 시설 안전입니다. 시설 안전 3개 세부 지표도 모두 필수 지표에 해당됩니다. 3-3-1 화재 및 재해 방지 역시 필수 지표로 3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항목 1번, 화재 및 재해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응 매뉴얼은 화재를 필수로 포함하여서 재해 중 한 가지 이상의 재해를 포함하여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와 지진, 화재와 호우를 포함해서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항목 2에서 소방계획서 작성 및 보관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확인 문서에 소방계획서 확인이 추가가 된 내용이 올해 수정되었습니다. 항목 2번, 지역 내 재해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지역 내에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난사고를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비치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항목 3번, 재해 및 화재 방지를 위한 종사자의 역할 분담을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각 재해 상황에 맞는 업무 분장표와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인정합니다. 항목 4번, 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3회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험의 유효기간도 확인하니 심사 전에 시설에서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항목 5번, 종사자 및 이용자를 포함한 재난대피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난 상황에 대비한 대피 훈련은 화재 대비 소방 훈련을 필수로 포함하고 재해 중 한 가지 이상을 포함한 대피 훈련을 각각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3-3-2 안전관리입니다. 이 지표 역시 필수 지표로 3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항목 1번, 기관 내 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기관 소속 종사자 중 정과 부 각각 1명씩 지정하셔야 합니다. 항목 2번, 기관 내 안전관리 담당자는 관련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안전관리 담당자 정에 대해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며 단, 병설 또는 건물 안전관리를 외부 용역에 맡기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항목 3번, 기관 내 안전관리 담당자는 연 1회 이상 안전 분야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관 내의 안전관리 담당 종사자가 정부 모두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자격 유지를 위한 교육도 포함하는 내용이 올해 수정되었습니다. 안전관리 관련한 교육은 참고사항으로 확인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목 4번, 소방, 전기, 가스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4에 근거하여서 시설은 안전점검 항목에 따라서 정기점검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또한 연 1회 이상 안전점검 기관으로부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각 분야별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두었으니 확인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장은 매 반기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군수, 주청장에게 제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시설장은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에 안전점검기관에 수시 안전점검을 의뢰하며 그 결과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된다는 사항이 올해 수정되었습니다. 항목 5번, 이용자에게 안전관리 안내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기관에서 실시한 정기안전 점검 내용을 안내문,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연일회 이상 공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3-3-3 안전설비입니다. 이 지표 역시 필수 지표로 3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항목 1,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화기 설치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특히 주방은 자동 확산 소화기 외에도 K급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2번에서 확인하였던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방송 설비 및 비상벨, 소화기, 옥내 소화전 등 소방 관계 법령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확인사항은 항목 1번의 확인사항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2번,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와 대표 도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존의 항목 5번에서 확인하였던 외부 출입구에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은 항목 2번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3번, 방염 재질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방염 성능 기준의 이상의 실내 장식물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방염 필증 스티커 및 방염 성능 검사 성적서 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4번, 기관 전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건물 내에 시설 전용 화장실이 없다 하더라도 외부 이용자와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5번, 무단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외부와 연결되는 출입구의 경우 단순 버튼식 개폐장치가 아닌 식별형 개폐장치를 내부, 외부 양쪽 모두 설치하여 이용자의 무단 이탈을 방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4 돌봄 환경입니다. 3-4-1 감염병 관리입니다. 이 지표 역시 필수 지표로 3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항목 1번, 감염병 예방 관리 지침이 마련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작년까지는 코로나19 감염병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던 사항이 기관 내에 감염병 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도 일부 수정되었는데요. 감염병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 제12조에 따른 감염병 발생 시 신고 절차, 신규 종사자 감염병 예방관리 및 교육 방법이 수정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목 2번, 문진표를 작성 관리하고 있는지 관련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3번, 종사자가 감염병 예방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작년에 KS 마스크 착용 여부나 마스크 1일 사용 원칙 등은 삭제되었고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기관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항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2024년 예고 항목이 있습니다. 종사자가 연일회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지 2024년부터 확인할 예정이오니 올해부터 시설에서는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목 4번, 지표 문구가 수정되었습니다.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이 기관 내에 방역 물품이 비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방역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확인사항에 보시면 유사시를 대비하여 마스크, 장갑, 안면 보호구, 앞치마 또는 가운을 포함한 개인 보호구 및 방역용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항목 5번, 종사자 및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감염병 예방 관련 안내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일회 이상 모든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 및 감염병 질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반기별 1회 이상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5번 항목 또한 2024년 예고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연 1회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항을 내년부터 심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설에서는 2023년부터 준비하셔서 내년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항목 6번 비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관계센터와의 연락체계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1339-120 보건소 담당 부처 연락처, 감염병 관련 국가지정 병원 등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연락 체계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는 3-4-2 응급상황 대처입니다. 이 지표 역시 필수 지표로 3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항목 1번 긴급을 요하는 이용자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용자 특성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2번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내의 병의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항목 3번 응급 상황을 알리기 위한 가족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가족 연락처가 송영 전용 휴대폰 혹은 차량 내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항목 4번 송영 전용 휴대폰을 구비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종사자 간 연락 체계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시간대에 다수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송영 차량 수만큼 핸드폰을 구비해 두셔야 합니다. 항목 5번 송영 중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절차 및 방법을 해당 종사자가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송영 차량 내 구비 물품을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3-4-3 식품 안전관리 지표입니다. 본 지표는 직접 조리의 경우와 위탁 급식의 경우를 분리하여서 심사합니다. 따라서 시설별로 해당되는 지표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식품 안전관리 직접 조리 경우입니다. 항목 1번 식재료 구매의 기록을 관리하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내용은 최근 1년 자료 중 1개월 자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확인합니다. 식품 구매 명세서, 발주서, 거래 명세서, 식재료 관리 명부 등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항목 2번 조리에 참여하는 직원은 유효한 건강진단 결과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항목 3번 조리 및 배식에 참여하는 직원은 위생모, 위생복, 위생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여기서 배식의 범위는 조리된 음식을 소분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항목 4번 식품은 보관 기준에 적합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식자재 보관 요령을 준수하여 반드시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냉장고나 그에 맞는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항목 5번 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과 도마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항목 6번 식품을 안전하게 조리하고 배식하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고 있진 않는지 확인합니다. 항목 7번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의 주방 용기 및 식품의 접촉 표면을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살균 소독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열탕 소독, 건열 살균, 자외선 소독, 화학적 소독 여부를 확인하며 소독 업무를 맡은 직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항목 8번 급식 및 간식으로 제공한 식품은 1인 제공량을 보존식 전용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급식 인원의 50인 미만의 시설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4-3 식품 안전관리 위탁 급식의 경우입니다. 항목 1번 신뢰할 수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는지 위탁업체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위탁업체의 자격, 시설 기준을 포함한 위탁업체 선정 기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항목 2번 영양사가 배치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항목 3번 위탁업체의 식품 조리에 참여하는 직원은 유효한 건강진단 결과서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항목 4번 위탁업체 배달 차량 음식 용기 등은 청결하며 음식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리식품의 포장 상태는 음식물이 용기 밖으로 넘친 흔적이 없이 양호해야 하며
음식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온, 보냉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항목 5번, 식품은 보관 기준에 적합하게 보관되는지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6번, 배달된 조리식품은 2시간 이내에 섭취 완료해야 하고 위생적으로 배식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탁급식업체는 식품 배달 일지를 작성하고 기관에 비치하여야 하며 식품 배달 일지에는 수탁사, 조리 완료 시간, 위탁사 배달 완료 시간 등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검식을 수행하고 음식의 맛, 온도, 이추 여부에 대해 기록해야 합니다. 배식의 범위는 조리된 음식을 소분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항목 7번,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의 주방 용기 및 식품의 접촉 표면 등은 정기적으로 세척, 살균, 소독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소독 업무를 맡은 직원이 있는지 업무 분장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8번, 급식 및 간식으로 제공한 식품은 1인 제공량을 보존식 전용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급식 인원이 50인 미만의 시설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3-4-4 생활환경입니다. 이 지표는 사전에 사진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심사 당일에 추가 사진을 요청하거나 영상통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 1번, 조명기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실내 조도와 채광이 잘 되도록 배려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항목 2번, 환기가 잘 되고 있으며 불쾌한 냄새가 없는지 확인하며 항목 3번,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항목 4번, 도배 및 바닥재 관리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며 항목 5번, 생활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목욕실 등의 공간에 문턱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4-5 안전한 환경입니다. 항목 1번, 화장실과 목욕실의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등으로 되어 있는지 기관 설치 여부를 확인하거나 종사자 인터뷰 등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2번, 변기 주위에 수평 및 수직의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변기 주위에 양 옆에는 수평 및 수직 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 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 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내부에 최소 1개 이상 설치되도록 하며 남녀 화장실이 구분된 경우에는 각각 1개 이상 설치된 것만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3번, 계단이나 경사로의 바닥 재료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되어 있는지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4, 실내의 위험 요인이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게 배려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종사자 사무실이 별도 공간으로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 사무용 칼, 가위 등의 노출도 위험 물품으로 간주합니다. 항목 5번, 추락 등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건물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특히 베란다, 창문 등의 위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에서 드린 말씀을 지표에 대한 개괄적이고 주요한 사항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관련 세부 사항은 지표 안내서를 통해서 꼼꼼히 확인하셔서 심사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이어서 좋은 돌봄 인증 현장 심사 관련 준비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심사는 대상 시설의 인증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현장 확인 절차입니다. 인증 지표에 의거하여 심사가 진행되며 시설 자체 심사 결과를 토대로 비교하고 검토하며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 심사 시 시설의 자료 설명 또는 제출 회피, 고의적인 지연 등은 심사 방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 종료 전까지 자료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점수는 불인정됩니다. 두 번째, 현장 심사 시 지표별 인증 책임은 해당 시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사전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지표 확인을 위해 지표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심사위원은 2인 1조로 방문하며 심사위원의 소속과 성명은 비공개 사항입니다. 심사 모니터링을 위해서 예비심사위원 혹은 재단 담당자가 함께 배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일은 통보가 아닌 심사위원과 시설이 유선으로 사전 협의합니다. 신청하실 때 혹시 심사 불가 일정이 있으시면 자체 점검서에 심사 불가 일정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반영해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타 사항으로 현장 심사 후에 심사위원에게 개별 연락하시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으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설에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듯이 심사위원도 시설에 대한 참여 정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서식은 인증심사 공문 발송 시에 시설에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현장심사 관련 준비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생활 공간과 분리된 별도의 심사 장소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심사위원은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후에 시설 내에 어르신 생활 공간과 분리된 곳에서 심사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설 내에 별도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심사 보고서에 체크한 후 재단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장 심사 전에 현장 확인이 필요한 지표는 사전 준비를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어르신 생활 공간에서 부득이하게 확인이 필요한 지표의 경우는 해당 내용을 사전에 사진 등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사전에 필요한 내용과 준비 방법은 심사 전에 재단에서 일괄 배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심사 당일에 지표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사진 혹은 영상 통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 사진 같은 경우에는 당일 식사 사진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당일에 식사 내용을 사진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 신청 관련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인증 신청서와 함께 데이케어 센터 종사자 현황, 데이케어 센터 사업 계획서, 야간 운영 세부 추진 계획서, 자체 심사 보고서, 예산서 및 결산서를 별도 첨부하여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조건부 인증의 경우에 한해서 인증시설의 개선 사항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현장 심사 관련해서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체 심사 보고서를 심사위원용으로 2부 준비해 주시고 현장 심사 수행 확인서 서식을 1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심사 영역별로 근거 서류는 원본 서류를 근거로 저희가 심사하기 때문에 별도의 복사나 제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지표별로 심사위원분들이 원활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라베지, 포스트잇 등으로 구분 표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거 서류는 신규 인증 신청 기관은 2022년, 2023년 심사 전일까지의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갱신 기관의 경우는 인증 기간 종료일 2일부터 2023년 심사 전일까지의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심사 당일에는 전 직원이 배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관계 담당 직원이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영역별로 심사 관련 사항을 대응할 수 있는 직원만 배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를 받으시면서 시설에서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사항이 심사단의 심사에 대해서 이견 및 쟁점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인데요. 현장 심사 시에 현장 심사단과 시설의 이견 및 쟁점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심사 종료 후에 작성하는 현장 심사 수행 확인서 작성하실 때 관련 내용을 기재해 주시고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유의하셔야 될 것은 지표 관련 자료는 당일 심사위원에게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지표 이외의 쟁점 사항에 관련된 소명 자료는 3일 이내에 재단 이메일로 제출해 주셔야 심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현장 심사 수행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심사 수행 확인서는 심사 당일에 수행된 내역을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시설명과 심사 일시, 장소, 그리고 신청기관과 심사위원회 서명하는 란을 작성해 주시고 첫 번째 페이지 하단에 있는 수행 확인서 작성 방법을 시설 담당자분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신 뒤에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인증 지표별 조정 및 미충족 내역은 시설에서 제출한 자체 점검서에서 조정되는 항목은 모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작성되는 조정 사항에 대해서 시설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견 여부에 Y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견이 없을 시에는 N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견이 있을 시에는 두 번째 주요 쟁점 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 지표에 있는 표에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견 사항에 대해서 심사위원 의견과 신청 시설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 주시고 해당 소병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당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표 외에 심의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경우에는 동그라미 두 번째 심의 기준의 표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건 역시 심사위원과 신청시설의 의견을 모두 작성해 주신 뒤 소명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 있으시면 yes로 표기해 주시고 없으시면 no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심의 기준에 따른 소명 자료는 심사 종료 이후에 3일 이내에 재단 이메일로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심사가 있는 경우에는 워킹데이 기준으로 월, 화, 수 3일 이내에 수요일 오후 6시까지 메일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견 확인 사항은 앞서 작성하신 내용에 대한 확인 사항을 작성하는 표입니다. 심사위원과 이견 사항이 발생하여 쟁점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 예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쟁점 사항에 대한 건수와 심의위원회의 상정함을 동의하는 내용을 두 번째 칸에 작성 후 예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견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첫 번째 줄 아니오로 체크해 주신 후에 두 번째 칸에는 공란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장 심사 수행 확인서는 시설과 반드시 공유가 되어야 하며 뒷부분에 인증 지표별 조정 내용과 쟁점 사항은 시설에서도 보관하셔서 이후에 개선하시는 데 반영하시거나 모니터링 때 참고하셔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질의응답 관련한 협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회 이후에 관련한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형 인증 별도 페이지의 질의응답 내에 작성을 해주시면 답변은 순차적으로 회신 드릴 예정이며 공통 질문을 인증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에 게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신청 자격이나 결격 사유, 인센티브 등에 관련된 질문은 자치구나 서울시에 문의를 부탁드리고요. 인증 지표 및 현장 심사에 대한 관련 문의만 질의응답에 기재해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단의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서울시 복지재단을 검색하시면 확인되시고 홈페이지 복지 서비스 바로가기 세 번째 서울형 평가 인증 메뉴를 클릭하시면 서울형 평가 인증 별도 홈페이지가 확인됩니다. 거기서 서울형 인증을 클릭하시면 왼쪽 하단에 질의응답 메뉴 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질의응답 사항에 인증 관련한 질문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현장 심사에 관련된 안내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설명 들으시느라 많이 애쓰셨습니다. 다소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조금 짧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현장에 심사 안내서가 나오는 대로 배포되면 지표를 좀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울시 복지재단에서는 현장에 더 나은 이런 인증 참여 여건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올해 23년 하반기에 내년도 24년도에 대한 지표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지표가 올해 준비되면 여러분들께서 또 심사에 참여하시는 데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아직 인증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시설들을 위해서 미인증 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올해는 사전 컨설팅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증에 관심이 있으신 아직 인증에 참여하지 않고 계신 시설 여러분들께서도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서 좀 더 인증에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3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인증 기관들이 인증에 참여하셔서 더 나은 좋은 돌봄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